자, 시간이 나오네. 자,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결석생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실력 이난 날이 폭로돼가지고 학생들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오늘 하고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인데, 대표적으로 세 편을 거론을 해서 시간 순서대로 하면 채식주의자가 이제 제일 먼저고, 그래서 채식주의자를 발표함으로써 한강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소설가가 됐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상당히 경향이 다른 소년의 온다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비슷한 작별하지 않는다를 발표해서 드디어 그동안의 오랫동안 쌓인 실력을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받게 됐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벨상은 어떤 특별한 한 작품을 잘 썼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써온 모든 작품들 살아온 이력 이걸 종합해서 이 사람이 세계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인간적으로 긍정적인, 문학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쌓았나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내일부터 크게 작심을 갑자기 소설 잘 써도 안 돼요. 옛날 거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단적으로 쉬운 예가 노인과 바다를 썼기 때문에 해밍웨이가 노벨상을 받은 것이 아니다. 여러 많은 작품들, 그리고 상징적으로 해밍웨이는 에스파냐에서 내전이 독재와 광주시가 말하는 시민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을 때, 그때 독재자가 프랑코잖아요. 그때 해밍웨이는 미국 사람인데 그 내전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지식인이다. 이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1984년 쓴 조지 오웰도 그 내전에 가거든요. 영국 시인 바이런이 그리스 독립운동에 독립전쟁에 가잖아요. 가서 바이런은 거기서 죽어요. 조지 오웰과 해밍웨이는 안 죽었지만, 그러니까 남우나라 전쟁에 그중에 한쪽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지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일반 민간인이, 군인도 아닌 시인 소설가가. 그런 것이 노벨상위원회 혹은 노벨이 죽으면서 자기 유언으로 내 돈으로 세계인에 기여하는 사람 창조라고 할 때 그 정신이 기껏했기 때문에 해밍웨이 이런 사람들이 소설도 잘 썼지만 이제 그런 것을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주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써도 잘하는데 옛날 거 다 뒤지면 뭐 형편없다 다 나오면 도저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노벨상 받을 생각 안 하죠. 전쟁터를 가신대요. 전쟁터도 그런 전쟁터에 갔는데 그래 안 가죠. 전쟁터에 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옛날에 다 한다니까요. 아무튼 이제 제3탄이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간 순서로 끌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 번을 나누어서 하면서 제일 먼저 소년의 온다를 했어요. 채식주의자가 시기적으로 앞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소년의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는 소설이고 채식주의는 영 달라서 이 작가가 변하거든요. 이제 사람이 누구나 다 변하듯이 작가도 이제 작품이 변해요. 시기적으로. 제가 쓴 소설도 제가 이래 봐도 이건 내가 쓴 놈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옛날 소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변하면서 주제도 변하고 문체도 변하고 뭐 여러 가지가 변해요. 그러니까 현진건을 예를 들자면 흔히 3단계로 나누는데 초창기에 20살 초반에 썼던 소설들은 대략 말해서 지식인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민첩, 술군하는 사회 이런 소설들. 그리고 시간이 약간 지나면 이제 운수 좋은 날 같은 가난한 사람이 지금까지는
상류층의 지식인이 그 당시에 지금부터 100년도 더 전에 옛날 유학 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소설을 쓰다가 좀 있으면 이제 운수 좋은 날 같이 빈민들이 나와가지고 식민지 시대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다 약간 더 지나가면 이제 고향이라거나 뒤로 가면 장편이 적도같이 돼가지고 독립운동이 나오면서 흔히 세 시기로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1, 2, 3차례로 나가서 주제가 변하고 소재가 변했다. 보통 이렇게 현재문을 이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씩 변해가는데 사람이 살면서 변해가니까 작가의 소설도 변해가는데 한강도 앞에 이제 채식주의자하고 뒤에 소년이 온다 하고 작별을 하지 않는다는 상당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자면 채식주의자를 먼저 해야 되는데 소년이 온다가 지금 현재 약간 상징적으로 대표작처럼 돼 있고 또 사람들이 소년이 온다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경향도 있고 해서 소년이 온다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를 먼저 했으니까 다시 채식주의자를 하고 또 작별하지 않는다고 하면 약간 어색해지니까 그러니 소년이 온다를 했기 때문에 작별하지 않는다를 했고 그럼 드디어 이제 채식주의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 데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뭐 우연히 그랬다 이게 아니고 주도 면밀한 요거를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러니까 작별하지 않는다를 이제 하면서 소설가가 단어 하나라거나 등장인물 하나 어떤 사건에 앞뒤를 배치한다거나 이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글이 제대로 된다. 소설만이 아니라 시나 수필도 그냥 특히 시 같은 경우에 제 친구들 시인들이 있고 이 시인들이 자고 이런 모이면 제가 막 멀뚱하게 얘기하는데 뭐라 얘기할 때마다 난 하룻밤에 시 100편도 쓸 수 있다. 뭐 한 잔 먹고 하면 시 아니냐. 그래도 훌륭한 시로 우리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시들은 술 먹고 하고 썼다 하더라도 술 먹고 하고 쓴 대표적인 시가 박인환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있었지만 뭐 이런 시 있죠. 이게 이제 그런 시의 대표적인 건데 그래도 어쨌든 역사에서 남아있는 유명한 시들은 하고 썼는 것 같아도 앞뒤 좌우로 아주 단어까지 정밀하게 맞아요. 보통 말하면 매우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감상적인 시인데도 매우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소설은 내용이 많고 길기 때문에 더더욱 논리적이라 해야 되고 그 논리성을 벗어나 버리면 옛날 소설이 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소설, 고소설이 돼요. 현대 소설일수록 아주 정밀하게 맞춰져야 되는데 이 작별하지 않는다 가지고 지난 시간에 글 쓰는 사람이 얼마나 세밀하게 신경 써야 되느냐 그 제목은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안 나도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채식주의자예요. 생각이 안 나면 안 난다고 하고 나면 난다고 하고 안 나는데 난다 하지 말고 나는데 안 난다고 하지 말고 이만큼 나는데 많이 난다고 하지 말고 많이 나는데 조금 난다고 하지 말고 채식을 해라. 채식이 하고 싶으면 채식을 해. 고기를 먹지 말고. 그러니까 제목에 붙어있는 채식주의자는 우리가 어디 시내 가면 지금 채식하는 식당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채식을 하는 게 몸이 좋다고 이런 개념의 채식주의는 아닌데 아무튼 제목은 그래 붙어있는데 헛줄이면 채식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채식하기 싫은 사람이 채식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채식하지 말고 고기 먹으라고 강요하지 마라. 요것이 이 소설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하면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고 겉으로 보면 달라 보이고 따지고 보면 같은 거고.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소설이니까 비유죠. 그런데 고기를 먹느냐 채식을 하냐를 얘기하는 소설이 아닌데, 일단 이것이 발표됐을 때는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그 다음에 형부와 처제가 이제 불륜을 저질렀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핵심을 삼는 바람에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요것이 약간 확대 재생산이 되면,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어떤 일이 국가 단위로 커지면 소년이 온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를 쓸 때도 한강은 소년이 온다 쓸 때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썼을 것이다. 그런데 제재가 이제 집안으로 국한이 되다 보니 국가나 민족으로 커지게 사람들이 해석을 안 해가지고 어떤 집 얘기인 것처럼 또 형부와 처제 얘기인 것처럼 또 가족 사이인 것처럼 규모를 좁게 해석한 거지. 요것을 틀을 키우면 소년이 온다가 되는 거다. 이 얘기를 이제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시간에는 글을 왜 쓰느냐, 소설가가 글을 왜 쓰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소설가가 글을 왜 쓰느냐, 이걸 첫 시간에 했는데, 이제 나는 소설가가 아닐 뿐더러 소설가가 될 생각도 없으니까 배울 필요도 없다,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소설가는 소설을 왜 쓰느냐, 이거 어쨌든 첫째 시간에 했어요. 근데 그 소설이라서 소설가는, 한가지 소설가니까 소설가는 왜 소설을 쓰느냐고 얘기했는데, 시인이 시 쓰는 거하고 약간은 다르지만 아주 뭉치자면 글 쓰는 사람은 글을 왜 쓰느냐, 이게 첫 시간에 그것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글 쓰는 사람이 글을 왜 쓰느냐와 일반인이 말을 왜 하느냐는 같은 것이다. 일반인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뭐 어떤 말을 해서 그 말을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해서 내가 바라는 바를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하는 거다. 날 알아달라는 뜻일 수도 있고, 내가 아프다는 뜻일 수도 있고, 내가 심심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내가 돈이 필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한데, 아무도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써 내가 뭘 원하는 것이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한 것이란데, 일반인은 그렇지만 소설가는 소설을 써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특이할 뿐이지 일반인이 말하는 것과 같다. 그게 소설가가 소설을 쓰는 일이다. 소설가이기 때문에 소설을 쓰는 거지, 소설가 아니면 저 사람 한가히 소설가 아니면 그냥 말로 할 것을 소설가니까 소설로 쓴 거다. 누군가는 소설로 말하고, 누군가는 춤을 춰서 말하고, 누군가는 노래를 불러 말하고, 누군가는 칼을 휘둘러서 말하고, 누군가는 뭐 수류탄을 던져서 말하고, 자기식의 말이 있는데 소설가는 소설을 써서 말하는 거다. 소설가가 소설을 발표한 걸 일반인이 특별하게 보도록 교육을 받아 그렇지, 소설가 혼인을 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말한 거야. 그냥 말을 했는데 일반인이 안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상하다 그러면 특이하게 보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왜 쓰느냐, 소설가가 할 말이 있어서 쓰는 거다. 일반인이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소설가가 소설을 쓰고 발표한 행위를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이 보면 된다. 그럼 내가 누군가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말을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애가 발로 차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소설가 소설을 발표하는 건 소설가로 봐서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일상적인 일. 일반인이거나 지식인이나 어떤 독자가 이상한 소설 썼다 해가지고 소설가한테 덤비고 패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맞아 죽은 사람이 마광수 아닙니까? 마광수 그래가지고 저렇게 뭐 자살했지만 사회적인 타살이지. 이상한 소설 썼다고 수업하는데 수갑체가 끌고 갔으니까 원인은 그게 죽는 거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소설가가 소설을 쓰고 발표하는 거는 일상이 그냥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 특이한 약간 남다른 행위 언어 활동일 뿐인데
그걸 이제 일반인의 생활하고 다르게 법적인 잣대나 뭐 도덕적인 인물을 갖다 붙여가지고 수학자가 가지고 교실에서 수학자가 끌고 왔으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되잖아, 자동으로. 그래 보면 안 된다. 그래 보면은 소설을 읽은 의미가 없다. 이 소설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 있구나. 그것은 내가 배울 건지 안 배울 건지 내가 알아. 독자니 내가 시사 선택하는 거고, 소설가가 그래 써놨다고 내가 꼭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난 내가 알아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면 되는 일을 권리 개입했는데 그거 덩달아가지고 잘 죽였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판단을 독자가. 그게 첫 시간이었고, 둘째 시간은 근데 결국 어쨌든 일반인이 말을 하던 소설가가 소설을 썼던 간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상대한테 잘 효과적으로 말해서 이 사람을 설득시켜서 내 목적을 달성하느냐가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말도 잘해야 되듯이 소설가도 소설을 기술적으로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잘 쓰느냐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지금 약 20분쯤 지났어요. 본론 안 하고 뭐 말이 많이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겠지만은 소설가가 원래 이래. 장편 소설가가 읽으면 반쯤 읽을 때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뭔 얘기를 하는가 좀 많이 놀래는데 그게 소설의 특징이에요. 소설의 특징. 우리가 일상생활도 실제 그래요. 사람끼리 만나서 뭐 이야기하면 별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게 주로 아주 꼭 해야 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다가 뭐 듣고 생각도 안 나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보통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소설에 등장시켰으니까 소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3페이지도 안 넘어가 주인공 죽고 이러면 소설 끝나잖아. 그리고 뭐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뭐 이 말 저 말 하다가 50페이지 지났는데 아직도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뭐 연애 소설을 했지만 도대체 손목은 언제 잡나 아직도 손목도 안 잡고 이래가 연애가 되겠나 그래가 독자가 걱정하고 있는데 독자가 걱정과 아무 관계없이 사건은 진행을 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 다 뭉쳐가지고 지금 또 약간 오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표현이 이상한데 있을 것 같아서 문학이 뭔가를 원래 처음에 할 얘기를 하겠어요.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사람에게 왜 붙습니까? 사람이니까 문학을 그렇죠. 네. 교화 같은 똑똑한 아내를 둔 남편은 행복하겠어요. 남편이 오신 거 제가 눈치를 잘 잡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인가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은 같아요. 근데 문학은 무엇인가 이래 말하면 사람에게 무엇인가라고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넣은 거예요. 문학이란 무엇인가는 질문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사람에게 무엇인가예요.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인간에게 무엇인가요. 여기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종교 신자로 치고 이제 교회 개신교 교회나 뭐 천주교 교회 성당 이나 절이나 간에 사람이 다니고 있고 믿고 뭐 어떤 파괴도 하고 뭐 하는데 아니고 사람의 영역이에요.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게 신의 영역인 것 같은데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이 우주를 창조할 때에는 종교가 없었어요. 신석기 시대에 농업혁명을 하면서 농산물이 많아져서 먹고 살기 좋아지는데 그 전까지는 채집경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거지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신석기 때 농사를 지어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거나 가뭄이 들거나 불이 나서 온 가족이 가족도 그때 점생이니까 온 가족이 뼈빠지게 농사 지은 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보다 더 센 존재가 있구나 라고 인간들이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종교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신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그때까지 이 미개한 인간이 신이 있는 것을 몰랐다 하는 거죠. 어느 쪽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건 개인에 따라 다르고, 종교 신자는 종교적 입장을 취하고 종교 신자가 아닌 사람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과학적 입장을 취하는데, 아무리 종교적 입장을 취해도 학교 가서 시험 칠 때는 종교적 입장을 취해서 시험 치면 틀리죠. 그죠?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학교 시험 칠 때도 종교적 입장으로 답안지를 써가 틀려야 진짜 신자예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교리거든요. 교리하고 종교는 달라요.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 동생이 목사입니다. 교회 욕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때 중학교 1학년 이럴 때는 삼덕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1등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가는 것 뿐이지 그때부터 많이 배워가지고 아는데, 아무튼 술 먹지 마라 이런 거는 교리예요. 교리와 종교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리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았는데 돼지고기 먹어도 이슬람교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불교식으로 말해서 파괴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종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만든 거지.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으면 몸에 병나거나 식중독 걸리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쪽 지방에서 원래부터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어요. 유대교도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해요. 그 지방이 돼지고기가 상하니까 먹으면 해롭기 때문에 그 지방 그 일대가 전부 돼지고기 안 먹는 사회였기 때문에 무함마드든 뭐 유대교든 간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종교를 전파하는데 뭐 거칠게 말하면 유리하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지, 종교 자체의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나 알라신을 섬기는 거하고 관계없이 먹지 말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겨도 종교 신자거나 종교 신앙심이 부족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와 교리는 다른데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교는 제가 이제 외국어를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를 영어로 말하지 않겠는데, 대충 종교가 영어가 되면 대충 우리말로 관계 정도예요. 관계. 신과 나의 관계. 영어로 하면 종교가. 그 우리말일 때 종교는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죠. 교는 교육이고 종은 기본이거든요. 기본되는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잠언 1장 7절이에요. 다른 공부 아무리 잘해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교육은 다 헛일이다. 그게 종교예요. 교육의 기본인 철학.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가장 높은 교육이고 그 밑에 인간 사회의 교육들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인정 못하죠.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 말이 맞고, 안 믿는 사람은 그거하고 나하고 실제 현실에서 관계될 때 빼고는 관계가 없죠. 예를 들어 사장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교회 안 다니면 승진 안 시켜준다. 이런 회사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내가 출세하려면 교회 가야 된다. 이게 현실로 느끼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그게 이제 종교와 현실 사회의 논리는 별개로 따로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논리는 종교적인 이 철학을 벗어나면 항상
사람 중심.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대화를 할 때는 사람 중심이라 해요. 내가 아무리 이 개신교나 천주교 신자라 할지라도 일반의 대화를 할 때는 인간을 토대로 이야기해야 되고, 종교적인 세계에서 서로 대화를 할 때는 자기들끼리 그 철학에 기반을 해서 말을 하면 돼. 그러니까 문학은 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신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소설을 썼는데 하나님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지옥으로 안 보냅니다. 하나님은 제가 쓴 소설을 안 읽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서양은 다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독교 요구하는 소설을 쓰면 노벨상은 못 받아요.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 기독 신자랍니다. 그 기독교는 우리나라식 기독교를 말하는 건 아니고 개신교일 수도 있고 천주교일 수도 있고 루터교일 수도 있고 뭐 등등인데 다 뭉쳐서 한자로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하기 때문에 말은 인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다면은 기독교를 요구하는 것도 상 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하니까 인간의 논리가 작동을 해서 서양의 위대한 문학은 대부분 기독교적인 걸 깔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하고 관계없고 또 일반적으로 말하면 짐승하고 관계없어요. 우리 집 개는 시를 읊고 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개는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하고 관계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이냐. 인데 이게 이제 엄연하게 가면 문학책을 전혀 안 읽는 사람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게 무엇이냐 말이겠죠. 아무리 무슨 뜻이 있어도 안 읽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은 시나 소설 등의 문학 작품을 읽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나, 어떤 도움을 주나, 그걸 공부를 해보겠는데,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하겠어요. 그래야 채식주의자 줄거리도 좀 얘기하고 뭐 내용도 좀 얘기해야 소설과 관계가 되잖아요. 지금 이 세 편의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데 이 세 편이 대략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신문 인터넷 이런 데 줄거리들이 막 줄거리가 이렇게 많이 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설들 자체가 이 세 편 다 구성이 복잡하고 등장인물이 뒤엉키고 시점이 바뀌고 이러면서 줄거리 파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줄거리 뭐냐 이렇게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인터넷에 보면 인터넷 예를 들어 채식주의자 줄거리 이렇게 검색하면 줄거리 쫙 떠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줄거리 뭐 이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안 읽고 줄거리를 떼어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남은 거 뺏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바쁜 중에 제가 줄거리를 새로 썼습니다. 제가 줄거리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뭐하러 줄거리를 씁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줄거리를 소개해야 될 필요가, 안 읽고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말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강자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줄거리를 얘기하고 얘기를 해야 뭔가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줄거리를 요약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줄거리 보시고 싶은 분은 그거 보면 줄거리가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그럼 한강이 쓴 소설과 완전 별개로 시간 순서로 다시 정해놨죠. 그래야 줄거리가 되잖아요. 한강 소설은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앞인가 뒤인가가 구분이 안 되는데,
이걸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이제 줄거리가 파악이 되잖아요. 좀 소설 자체는 안 그렇지만 이제 줄거리 파악을 하면 시간대로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정리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 채식주의자 중심으로 색깔이 녹색인 건 짐작이 되시죠? 채식이니까 식물을 나타내는 색깔이잖아요. 자, 문학이란 사람에게 무엇이가 이제 설명했으니까 사람에게는 빼고,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제 보통 학교나 이런 데서 강의실에서 문학은 예술의 한 종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래 설명하면은 혹시 학교 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래 설명하니까 학생들이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학은 예술보다 범위가 좁잖아요. 더 큰 걸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문학이 뭔지는 모르는데 문학 예술의 한도 큰 걸 갖다 얹어버리니까 문학도 모르겠는데 더 큰 예술을 알아야 이게 된다는 뜻이잖아. 이래 되면은 문학은 뭐 대충 느낌상 소설책 이런 거 아니냐 뭐 이쯤 할 것 같기도 한데 예술의 한 종류다니까 예술은 뭐냐 이거는 실체가 안 잡히죠. 더 어렵게 가요. 그래서 흔히 이래죠. 문학은 글로 창작한 예술이고 미술은 성과면으로 음악은 소리로 무용은 몸 동작으로 창작한 예술이라 해서 전부 예술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학은 예술의 한 종류인데 이걸 알려면 예술을 다 알아야 돼. 이거 다 알아야 돼.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예술이란 무엇인가는 문학이란 무엇인가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예술은 영어로 말하면 기술하고 예술은 영어로 똑같잖아요. 예술하고 기술이 영어로 똑같죠. 뭐 생각하시는 분 같은 표정을 짓는데 생각 안 하면서 생각하는 척하고 있는데 영어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은 뭐냐? 기술은 실생활을 편하게 하는 게 기술이고 실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기술. 예술의 숫자도 기술의 숫자가 같잖아요. 그러면 같은 술이 된 말이죠. 같은 술이기 때문에 영어의 예술과 영어의 기술이 같은 글자인 거는 이게 술자를 써놓은 거죠. 술자를 영어로 쓴 거죠. 그 동양은 서양보다 옛날에는 사유의 수준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서양은 옛날에는 야만인이잖아. 옛날에 카이사르가 독일로 쳐들어갔다가 점령 안 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올 때는 그게 야만인이라서 건드려봐야 머리 아프다 해가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밑에 프랑스 이런 데 내려왔을 때 로마인이 볼 때 이거 다 야만족이 우리나라 고려시대쯤 돼야 프랑스, 영국 이런 게 인간답게 이래 살고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술과 기술을 구분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아주 간 옛날부터 예술, 기술을 단어를 다르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어가 많이 발달했다는 거는 이제 지적 수준이 높다는 얘기죠. 아주 기술은 사람 사는 걸 편하게 하는 거고 예술은 사람 사는 것을 대략 말하면 예쁘게 하는 거죠. 아름답게 하는 거죠. 편하기만 하다고 삶의 모습이 아름답진 않잖아요. 굉장히 편하지만 저질도 있고 굉장히 불편하지만 아름다운 인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다른데 이제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붙죠. 하여튼 예술의 한 종류다 하니까 이러면 이제 예술을 알아야 문학이 뭔지 또 알게 되니까 그럼 다른 거하고 뭐 다르냐 이거 다 알아야 이래 설명하면 어렵고 범위를 좁혀야 돼요. 설명할 때. 지금 저 네모가 이렇게 떴는데 이 네모들은 원래 이제 컴퓨터 상에서는 한자 글자인데 이 컴퓨터를 오면서 깨진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한자 몰라가 저러는 것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문학적 사고예요. 그게. 이 문학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예술의 한 종류다 볼다 줄었잖아요. 이 문학의 한 종류예요. 이 문학
그 문학 할 때는 또 감이 잡혔는데 이 문학은 뭐냐 이런 것도 생기는데 이제 원래 비슷하거나 다른 걸 견적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을 생각해 보면 돼요. 천문학. 그 서양말에는 천문학에 영어 단어에는 천문학에 하늘 이런 뜻이 없어요. 동양어니까 하늘 천자가 들어갔죠. 그리고 천문학은 뭐냐? 하늘의 문. 이때 문은 우리가 글월문이라고 보통 이래 쓰는 건데 이때 문자는 글월문을 뜻하는 게 아니고 무늬를 뜻해요. 무늬. 하늘의 무늬. 하늘의 무늬를 공부하는 학문.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었을 때와 새파랄 때 무늬가 다르잖아요. 왜 새파랗고 왜 구름이 많이 생겼으며 그럼 저게 결과적으로 뭘 나타내는 과학이냐 이걸 연구하는 거죠. 하늘의 무늬. 이 문자가 글월문이 아니고 무늬 문자예요. 한자는 두 글자니까 뜻이 많아요. 문자가 무늬 문자로 쓰이는 건 우리나라에 유명한 게 있어요. 깔고 앉는 자리 중에. 집에 그 자리가 없으면 먹고 살기 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강화도 쪽에 가면서 화문석. 화문석 있죠. 꽃무늬. 꽃무늬가 놓여있는 돗자리. 자리. 그게 화문석이잖아요. 그리고 그 무늬예요. 꽃무늬. 꽃그림이 그 자리에 막 놓여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무늬를 연구하는 게 천문학인데 이 문학은 그러니까 사람의 무늬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제한테 여기에 지금 주름이 있다 치고 그럼 이게 제 얼굴의 무늬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얼굴에도 이제 주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늘에는 이제 달이 떠 있는데 달 주위로 달무리가 이렇게 생기면 이제 대략 비가 온다는 뜻이에요. 비가 온다. 사람은 여기 주름이 있다고 해서 어떻다고 말 못해요. 주름은 다 있는데 그 주름의 뜻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주름이 있으니까 착하다거나 주름이 있으니까 이마에 걸렸다거나 주름이 있는 거 보면 고생했다도 아니에요.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도 주름 있는 사람 있고 저같이 빈민층인데 별로 먹고 살만해 보이는 인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똑같이 보면 안 된다. 사람은 다 다르다. 싸잡아서 어떻다고 하지 마라. 이게 인문학이에요. 과학은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이래서 요러면 작아다 요래 성립하는 건데 과학은 일반화시키는 거죠. 이미 있어요. 과학자가 찾아내지 못해도 이미 그 법칙이 자연세계에 존재하고 있어요.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자연과학,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사회과학이 되죠. 과학자가 발굴하는 것 관계없이 이미 있어요. 있는 걸 그 과학자가 찾아내는 거죠. 인문학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옷을 저런 색의 옷을 입었는 거 보니 대통령 되면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전체를 묶어서 이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런 게 문학이죠. 소설에 어떤 주인공이 나왔어요. 소설에 어떤 등장인물이 나왔어요. 독자가 저 인간은 왜 저러고 있느냐 라고 하면 읽을 필요가 없어요. 희한한 등장인물이 소설에 나왔어요. 그러면 독자는 난 지금까지 이런 인간은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인간이 세상에 있는가 보다 이래야 그 소설을 읽는 가치가 있어요. 이상한 놈 나왔다. 안 읽어. 또 돼요. 되는데 이상한 놈을 현실에서 만나는 것보다 소설에서 만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에서 이상한 놈을 보고
세상에도 있구나. 소설가 써놓은 거 보니까 있구나.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내가 느끼는 감성이 있어야 소설이 있는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얘기하나? 채식주의자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채식주의자의 비디오 아티스트가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책을 뭐가 불질러야 된다. 학생한테 읽히면 안 된다. 어른도 읽으면 안 된다. 이러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소설책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소설책이니까 그런 인간이 등장한 거예요. 왜? 세상에 그런 인간이 있기 때문에. 소설에도 안 등장하면 어디 등장합니까?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등장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족제도는 이 사회적인 이 계급적인 이런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대중을 쏘기 위해서 가난한 남녀가 결혼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돈 벌어가지고 집안채 사거나 애 낳아 키우거나 하는데, 인생을 걸게 함으로써 국가적이거나 세계적인 큰 문제 신경을 써도 가려고 창조한 이 뭐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채식주의자의 비디오 아티스트를 소설에 집어넣어가, 좀 윤리책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인간이 가족 중심의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나쁜 놈이다. 이런 놈을 만나면 죽여라. 이래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책에만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설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해가지고 있다는 것을 독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판단은 독자가 하는 거고, 소설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앞에 잠시 보시면 개인의, 아까 말씀대로 예술은 개인 거예요. 예술은 개인이 예술인이죠. 일반인은 예술인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집에서도 해요. 뭐 예를 들어 찌짐을 구웠는데, 남편이 찌짐을 구웠는데 부인이 이 찌짐은 예술이다 이런 말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술 같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술 같다는 말은 지금까지 딴 사람이 구웠는 찌짐과는 뭔가 다르다 뜻이죠. 그렇죠. 남들 구는 거 똑같으면 예술이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독창적이라는 뜻이죠. 독은 개인이죠. 예술 작품은 다 그것을 만든 예술가 개인의 행위가 낳은 산물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시와 소설로 한 장하는 문인 개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문학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멋있게 한 거야. 일반인은 그냥 보통 말로 하는데, 시인은 시라는 형식을 빌어서 남보다 좀 멋있게, 소설가는 남들이 잘 시인보다 더, 시는 그래도 누가 보면 나도 몇 줄 안 되니까 나도 쓸 수 있다 그 생각이 들긴 하는데, 소설은 뭐 장편 소설은 그리고 원고지 1000장 2000장을 써야 되니까 일반인이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가 쓸 마음을 잘 못 먹으니까 소설 썼다 하면 뭐 내용을 떠나가지고 수준을 떠나서 이거 어떻게 다 썼나 이런 게 있으니까 하여튼 멋있게 어느 생활을 한 거예요. 여기에 멋있게를 하고 열어놨는데 요 별표에 뭐가 들어갈까요? 일반인은 그냥 말로 뭐 카톡으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드러내는데, 시인과 소설가는 시라거나 소설가 같은 일반인이 잘 못하는
멋있는 형식을 빌어서 또 그럴듯하게 연습을 하고 있다 이 말인데 여기 뭘 넣으면 되겠습니까? 아까 맞춘 분은 이제 안 맞춰도 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혼자 다 맞추면 남들이 싫어해요. 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폼이라는 문제를 내겠습니까? 출제하는 수준을 보면 가르치는 사람을 알 수 있는데 별나게. 별나게는 나쁜 뜻이죠. 우리말로는 폼이 같은 한 글자지. 한 개. 그러니까 폼 나게는 영어잖아요. 폼이 우리말로는 폼이 없다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품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폼이 우리말은 품이에요. 볼품 없다 하잖아요. 볼폼 없다 안 하고. 그래서 우리말을 쓰자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 보고 야 폼 나네 하지 말고 품 나네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상한 말에는 안 써서 그렇지. 볼품 없다에 쓰잖아요. 볼품 없다에 쓰는 거 보면 원래 쓰던 말인데 영어 들어오면서 안 쓰게 된 거죠. 하여튼 품 나게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소설가의 소설이 독자한테 간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착한 사람이 나오면 나도 이래 살아야지. 나쁜 놈 나오면 반면교사로 이래 안 살아야지. 이상한 인간이 나와가지고 뭐 착한 사람 예를 테스같이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입고 하면 이런 나쁜 놈은 내가 진작 알아보고 안 속아야지. 이런 거를 느끼게 해주죠. 그건 결과예요.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는 그러라고 쓰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야. 남들은 못 쓰니까 내가 써서 폼을 잡는 거죠. 난 이 말이 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읽히고 싶어.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일반인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 그냥 붙들고 말하는데 나는 소설 써서 말하면 훨씬 폼이 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삼촌이 나타나가 목사 삼촌이 나타나가 한강 보고 대의를 위해서 글을 쓰라고 하는 거는 문학을 몰라 하는데 대의를 위해서 내가 말을 한다거나 글을 쓴다고 말하는 인간이 종종 있는데 조지훈의 지조론에 나와요. 웃긴다. 웃지 않을 수 때려놔요. 그러니까 공언을 일삼는 자는 사람을 분만하게. 그러니까 공언, 그러니까 공직자 할 때 공자 있잖아요. 공언, 그러니까 개인 얘기가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같은 이런 말을 하는 자를 보면 내가 웃지 않을 수 없다. 지존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한다 하지만 실제는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약간 비약하면 옛날 김구순의 독립운동하러 갔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 하러 간 게 아니고 독립운동을 해야 내 마음이 편한 사람이야. 김구는 간단히 이해됐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때려가는 게 아니라 나는 생각하는 방식이 독립운동을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집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소년이 온다의 동호가 자기 친구가 죽었어요. 정대가 죽는 걸 자기가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누가 죽으면 막 그 시신을 가지려고 하거나 덜 죽었을 때 구출하려고 막 뛰어나가다 또 죽고 하는데 동호는 자기 친구 정대가 죽는 걸 보고도 못 갔어요. 겁이 났어. 그게 자기 마음속에 남았어. 시체라도 찾아야지 해가지고 도청에 갔다가 시체가 없으니까 거기 퍼질 앉아가지고 일을 거들다가 결국 사살이 돼요. 동호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나 정대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거기 간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사살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의가 되는 거지. 자기가 대의를 위해서라고 말하면 이거는 조준생 말로 하자면 웃기는 소리다 해요. 대의를 위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역사가 세월이 지나서 다른 사람들이 윤봉길이 대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윤봉길이 갈 때 내가 독립운동하러 간다고 하죠. 했기도 했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개인으로 한정하면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못 견디겠다고 하는 마음이 작동해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거예요. 자기가 말하자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누군가가 독립운동하러 전대성을 팔아가 안동 이상용 선생이 독립운동하러 갔다. 누군가가 허위 선생이 지금 말하면 돈 6천억을 독립운동에 쏟아붓고 결국 서대문 행문소에서 일본 사형수로 죽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일본 놈들 밑에서 엄청난 자산인데 그걸 뇌물을 주고 이러면서 편하게 살고 이래가지고 내가 인간이냐 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동호가 소년연대에서 동호가 자기 친구 그래 죽는데 구출하러 반가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람이냐 내가 친구냐 15살이 생각하잖아요. 교육과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네가 인간이냐고 자기한테 자기가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소설가의 자기의 소의 그러니까 자기의 정서적 정신적 어떤 것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의예요. 대의가 아니고 글을 쓰는 사람이 쓴 글은 글 쓴 사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배우고도 다 잊어버리지만 문학에는 무슨 기능이 있다. 글쓰기에는 무슨 기능이 있다고 하느냐면 자기 정화 기능이 있다. 들어본 듯 하죠? 예. 정화. 자기를 맑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 정화 기능이 있다. 그런데 남이 쓴 글을 놓고 대의를 위해서 써라. 나는 대의를 위해서 쓴다. 이래 말하면 이건 가짜예요. 어떤 목사님이 난 대의를 위해서 이걸 발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진짜로. 제가 인터넷 막 있는데 소위를 위해서 썼다는 거고 며칠 지나면 딱 나와요. 뭐라고 해놨냐면 나는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써놨어요. 그러면 뭐 소위지. 자기로서는 충실한 거야. 물론 자기로서는 충실한 거지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대의는 결정을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잖아. 내가 뭘 하든 하나님 뭐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대의를 위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하는 건데 금방님? 말이 거칠지만 안 되기 때문에 녹음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이 소설가가 이 세상을 위해서 소설을 썼다고 생각하면은 읽기 힘들어져요. 나쁜 놈도 나오고 도대체 뭔 말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인 하듯이 누가 뭐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 알 수 없는 말도 하잖아요. 사람이. 그 소설 읽으면서 이 소설가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구나. 내가 읽기 싫으면 안 읽으면 돼. 그게 독자의 권한이에요. 그게 자기한테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다가 밥 먹고 왔지만 짬이 예를 들어가 짜장면 맨날 안 먹거든요. 국수 이런 거. 몰려가면 할 수 없이 앉아가 이제 국수집을 가져갈 때는 안 가면 약간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물만 더 먹고 국수 안 먹어요. 안 먹어도 돼. 그렇잖아요. 옆에서 막 기어이 먹어라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그러면 그게 체육유지 아닙니까? 근데 기어이 먹으라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있어요. 제가 커피 애 때부터 안 마셨는데 여자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커피도 안 마시면서 무슨 소설을 쓰나요? 그저 혼자 생각해. 소설 쓰는데 커피 마시는 건 내 생각에. 아니 뭐 예를 들어 시인이면 또 모르겠어. 약간 오해를 해도 시인이라는 게 이미지가 왜 비 오는데 창가에 앉아서 혼자 커피 마시면서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옳은 건 아닌데 소설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나보고 옛날부터 막 20몇 살 때부터 지금까지도 커피도 안 마시면서 소설 쓰는 사람이 있는데 커피를 마시는 것 등 본질적으로 아주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나한테 큰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는 가만히 놔두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게 지금 채식주의자에서 고기 안 먹는다고 나타났어요. 그 사장 부인이 사람들 오고 모인 데서 여자들이 막 떠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전부 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희한한 놈들 다 음식 골고루 먹어요.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술도 먹고 뭐 술앵거도 먹고 그래요. 그렇죠? 골고루 먹는 사람이 원만하다 이런 소설 나와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 소설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다가 내가 붕괴할 게 아니고 있다.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내가 교훈을 얻으면 돼요. 그게 소설이 나한테 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는 도덕책이나 이런 거 보듯이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나오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을 골고루 그래서 전에 말했잖아요. 소년이 온다에 왜 장마다 주인공이 바뀌느냐 하면 이 세상 사람은 다 주인공이다. 광주 사건, 광주 민주운동, 광주 사태에서 죽고 다치고 살아났고 자살하고 하는 사람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네. 누구만 주인공이고 나머지 격가지가 아니고 모두 다 주인공이니까 소년이 온다가 모두 주인공을 삼다 보니 장마다 주인공이 바뀌고 인칭이 바뀌면서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세상에 길을 나와보십시오. 전부 속된 말로 지 잘난 못에 산다 하잖아요. 전부 주인공이에요. 아무나 붙고 시비 걸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길에서 돌아봅니까? 아무렇지 살잖아. 근데 왜 소년이 온다 이럴 때 돌아보나? 소년이 온다도 세상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온 사람이 다 있어. 막 애들한테 총을 막 쏘고 내가 다 죽여놓고 내가 영화 주인공이다 하는 놈도 있고 오만 놈이 다 있어.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한강 본인이 한 말도 있어요. 사람이 도대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소설을 쓴다 라고 했는 본인 말도 있어요. 다른 소설도 다 그런 거예요. 소설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간접 체험의 기회를 독자는 느낄 수 있고 쓴 사람도 자기가 인물을 배치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본인도 세상 일을 다 겪고 쓰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애들한테 총 막 쏘고 죽이고 내가 영화 주인공 같지 않나 이런 체험 안 했잖아 한강이. 그러니까 그런 인물을 소설에 배치함으로써 자기도 이런 인간이 있다는 걸 체험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자료들을 읽고 다시 도입했다 이런 생각 그랬다고 본인이 말했으니까 그래 하긴 한 건데 창작만 가지고 말하면 작가는 여러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그 여러 인물들의 입장과 처지와 감상 이걸 독자는 다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 죽이는 놈, 애 죽이는 놈, 오만 놈이 다 나오니 자기가 그 생각 다 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돌지경 아니야. 그러니까 작별하지 않는다 첫머리에 대충 말하면 소년이 소년이 온다 쓰고 나서 계속 그 악몽을 꿔가지고 자살할까 생각했다 써놨잖아요. 물론 현실 그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읽고 그걸 소설에 막 집어넣어야 되니까 내가 총 쏘는 입장이 돼봐야 그게 실감나게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지경 아닙니까? 그리고 자살할까 했다고 작별하지 않는다 첫머리에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남았는데 잠시 쉬고 계속 하겠어요. 저보고 뭐 물 한 잔 먹으면 내가 이런 말 하면 하는 사람 없고 이렇게 비인간적인 이런 데서 소설이만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웃기는 일이죠.